연구원 손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리아 국제평화포럼 류경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이란 전쟁 이야기 14번째인데요. 예. 앞으로는 이제 이란 전쟁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란 사태도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다 잡아가니까 국제 정치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이란이 드디어 양이각서 이후에 미국과 이제 종전 협상을 시작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고 여기에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국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1일부터 시작이 돼서 22일까지 해가지고 18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 레바논을 폭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때 이게 회담이 또 스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를 선언하고 네. 이런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이 미국과 이란 간에 일종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예. 일종의 1차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패닉 상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헤즈볼라와 휴전은 하지만 레바논에서 떠나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목리를 지금 부리고 있는 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네타냐후가 그 종전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네타냐후 정권이 몰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는데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타냐후가 더욱더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레바논 남부를 계속 철수하지 않고 계속 이제 버티게 되면 예. 현재 이 종전 그 회담이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이 끝까지 개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지금 재작년 11월 이후 휴전 이후에 네. 그 이스라엘이 계속 그 레바논 남부에 진입해서 네. 이렇게 점령을 하고 네. 또 이렇게 파괴를 하고 네. 하면서 점령한 적이 약 한 500평방 킬로미터 될 겁니다. 예. 상당히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어쨌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끝내고 이렇게 그 휴전이 되거나 네. 또 거기 나아가서 또 이렇게 철수까지 하게 되면 네. 정치 생명 끝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비리 재판 이걸 계속 연기하고 지연시킬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재판을 하러 들어가야 되고 네. 또 지금 10월 달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네. 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럼 이제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좀 올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아까 목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끝까지 버티겠다는 이렇게 예. 소선을 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란이 지금 미국의 군사적으로 네. 전장에서 압박한 효과들 그리고 지금 평화협상의 어떤 압박감 네. 이런 것들이 미국이 너무 심하게 네.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 네타냐후에 계속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죠. 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내 어떤 반 이스라엘 여론이나 네. 옛날 우호적인 분위기도 많이 돌아섰고 네. 특히 젊은 층들 중심으로 네. 또 이스라엘로 지금 레바논 남부 전장의 상황도 네.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헤즈볼라의 반경이 예. 아주 거세죠. 예, 예. 뭐 새로운 좀 이렇게 첨단 무기나 네. 또 지하 터널을 이용한 공격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 오늘도 계속 이스라엘 병사들이 사상을 당하고 있고 예. 큰 내복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지상은 점령했지만 지하는 헤즈볼라 점령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전장의 상황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미국의 압박을 지금 버텨내면서 네. 레바논 남부에서 계속 도발하기에는 아마 계속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어쨌든 이스라엘이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레바논에서. 일단 철수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일단 전투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투 그렇지만 어쨌든 뭐 레바논에서 철수를 안 하면 이란이 어쨌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양해각서 합의 위반이니까. 예, 그렇죠. 뭐 이게 회담이 제대로 또 미국 간에 이란 간에 이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양해각서 1조 1항인데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렇게 출발선이죠. 맞습니다. 전제 조건이고 미국이 이 조항들을 이렇게 발뺌을 하거나 네타냐후의 도발을 모르쇠 할 수 있는 이렇게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 2, 3일 사이에 초기 스위스 협상에서도 계속 이 문제로 이렇게
이란 대표단이 네. 퇴정했다가 들어오고 그렇죠. 네. 몇 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오늘까지 지금 1차 일단 그 협상, 네. 개시 회담이죠. 네. 미팅에서는 그 이란이 원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수용이 되고, 네. 그걸 보면 이제 미국이 네타냐후를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이렇게 보증을 했다. 이 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래서 부득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예.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계속 그 이스라엘이 그 폭격을 하고 베이루트 남부 폭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네. 이란의 공격을 네. 홀로 받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제 이스라엘도 다비드 슬링이나 네. 에로 투3 네. 방어망이 일단 거의 무력화된 네. 상태이고 이란이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신무기들 네. 포함해서 일단 사거리 2,000km에 단도한 그 2톤 이상 되는 네. 새로운 이렇게 미사일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이스라엘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미국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그 이란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공방을 네. 재개하거나 다시 베이루트를 계속 공격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다. 네. 군사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팔레스타인도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 팔레스타인 얘기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며칠 전에 이제 일단 협상이 발표되고 네. 이란에서 또 흥미로운 그 보도가 나왔죠. 네. 그 이맘 그 최고 지도자가 암살됐죠. 네. 2월 28일 개전 첫날. 네. 네.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네. 예루살렘의 해방이다. 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평화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그 레바논의 그 종전 네. 평화 조건을 이렇게 끝까지 네. 고수한 것처럼 네. 이란을 포함해서 이슬람권의 제1로 이제는 지금은 잠잠해 보이는다 하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 해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과 협상이 진전되고 이스라엘이 영내에서 지금 완전히 고립되는 네. 새로운 안보 구조가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면 네. 팔레스타인 처리 문제도 반드시 네.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레바논 문제 해결,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 팔레스타인 문제까지도 예.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전 구조, 종전 합의가 예.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반론도 좀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1차 회담 결과 그 이란에 대한 원유 생산, 판매, 배송 관련 제재를 해제하고 60일간 해외 해협의 60일간 무료 통행, 자유 통행을 보장하고 예. 그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만든다. 뭐 등등의 이런 합의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스위스에서 남아서 실무 회담은 또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초반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페페 에스코바르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지정학자죠. 예, 이 양반 말은 미국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이 부족한 무기를 보충하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또다시 이란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면 협상 또 일면 또 대결 이런 형태로 해서 질질 시간을 끄는 이런 형국이 펼쳐질 수 있다. 심지어는 뭐 22세기까지도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회의적으로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네요. 그걸 보려면 예. 회의적으로 지금 보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또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은 합의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그 합의 자체가 항상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종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로 최종적인 종전 합의, 최종적인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 일각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페페 에스코바르 같은 이 저명한 정치 분석가죠. 예. 예. 또 엄청난 고급 정보를 가지고 맞습니다. 러시아나 그 이란 쪽에 네. 상당히 이렇게 고위층에서 흘러나오는 네. 이렇게 실시간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주의 있게 해야 되는 측면도 그렇죠. 있죠. 예. 우리가 뭐 이 이란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크라이나나 또 베네수엘라 이런 사태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미국은 굴욕적으로 60일 어떤 그 협상 조건, 협상 기간을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네. 뭐 이란은 늘 그러죠. 네. 이거 우리가 그 14조항의 마지막 끝에 있는 우리 협상은 다 끝내고 네. 합의 보고 유엔 안보리가 이걸로 이렇게 결의하고 보증을 하더라도 우리는 못 믿는다. 네. 우리는 오직 그 힘으로만 믿는다. 미사일의 힘만 믿는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이란도 뭐 작년 6월, 원래 2월 이제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네. 뒤통수를 맞고 이렇게 선방을 맞았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든 다 상정하면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 네. 그리고 항상 그 단계 대 단계 그리고 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마 어떤 상황에도 시나리오에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초기 이제 협상 발표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네.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고 또 약간 갈등 또 역행, 네. 역주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건 일단 미국이나 그 이스라엘이 그 미국이 일단 체면 차리면서 네. 열심히 뭔가 그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네. 그냥 쇼다. 쇼다. 차찬속의 태풍에 네. 불과하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네타냐후를 미국이 이렇게 약간 추동하는, 네. 조종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그 아까 페페 스코바르 이렇게 주장처럼 시간을 가지고 약간 힘을 보충하고 무기를 좀 충전해서 다시 공격을 재개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저는 이 분석은 어느 경우에도 안 맞을 것이다. 네. 지금 그 미국이 가진 그 공격 무기 체계도 네. 아음속 0.8이죠. 너무 빈약할 뿐더러 네. 그다음에 그 무기를 만들 만한 국방 생산력도 너무 떨어져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40일 전쟁에서 쓴 소모한 무기만 해도 충전하려면 한 3년에서 6년이 걸린다. 네. 예. 그건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나토 32개국 그렇죠. 다 합쳐도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무슨 무기를 어떤 시간에 보충을 해서 공격할 거냐? 그러면 마15의 극초음속 파타우2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이란은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 그 그렇죠. 기간에. 예. 이미, 또 새로운 이란 그 미사일 그 지하기지에서 이미 과거에 70% 혹은 100%, 120%를 이미 다 보충했다라는 발표도 나오고 있죠. 네. 미국 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시간은 여전히 미국의 편이 아니다. 그렇죠. 예. 시간을 끌더라도 미국이 벌충해서 이렇게 공격을 재개할 그런 여력보다는 이란이 다른 이렇게 힘을 이렇게 비축할 네. 그런 타이밍이 훨씬 더 빠르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유 선생님은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미국이 좀 시간 끌고 예. 뭐 계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종전 합의로까지는 예. 나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뭐 좋은 얘기죠. 2015년 핵합의도 그렇지만 네. 이 몇 년을 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자간 이렇게 네. 협상을 거치면서 맞습니다. 유럽까지 다 끼워서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고도 미국이 또 깨버리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네. 지금은 더 이상 그럴 힘이 없다. 예. 모든 전장의 역관계나 또 지금 중로의 지원 같은 네. 새로운 이렇게 이란의 뒷배 지원 어떤 지정학적인 네. 이런 상황까지 전부 합쳐서 보면 미국이 네. 계속 그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네.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뭐 이와 연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지난 며칠 전에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또 국가안전보장협의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 그 명예의장인 세르게이 카라카노프 교수가 예. 사실 이분이 꽤나 유명하죠. 아이고, 예. 엄청 가능한 분이죠.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자문형이기도 하고. 예. 하여튼 이분과 미국의 시카고대 유명한 미어샤이머 교수와 이제 인터뷰를 한 그 유튜브가 올라왔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카라카노프 교수가 유럽에 대한 전술핵 공격 가능성을 또 한 번 제기했죠. 예. 어쨌든 이번에 지난 18일 날
우크라이나가 약 한 500여 대의 드론을 동원해서 예. 모스크바를 타격을 해서 모스크바의 4개의 공항이 폐쇄되고 그리고 도로망도 폐쇄되고 이런 어떤 공격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또 22일에도 또 한 59대 드론을 예. 이용을 해서 또 모스크바를 타격했는데요. 자, 과연 드론을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이제 유럽이 만들고 유럽 내에서도 특히 독일이 앞장서서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계속 드론 공격을 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그거를 다시 이제 거기다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그래서 모스크바를 이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핵은 누구의 핵을 전술핵을 이제 실어 누구의 핵 전술핵을 실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거야. 이제 어쨌든 유럽 애들도 자체 핵들이 있으니까 프랑스도 있고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그거를 소형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핵을 실어서 날릴 수도 있고 미국 애들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러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카라카노프 특히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예. 유럽이 그러면서 전쟁을 중단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러시아를 괴롭히고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더 커지기 전에 예. 이것이 더 커지기 전에 어쨌든 유럽을 미리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서 그래서 빨리 이 유럽의 전쟁 도발 의지를 꺾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예. 주장을 이제 계속 해왔죠. 지금까지. 예. 그리고 이게 더 구체화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1년 내에 전술핵 미사일을 유럽을 향해 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과연 이제 이렇게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을 과연 칠 수 있겠느냐. 예. 또 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가 이 전술핵으로 이걸 한번 좀 올려주시죠. 예. 유럽을 성공격을 할 것이다. 네. 지금 그 러시아의 그 과거 몇백 년의 어떤 전투 교리나 네. 그다음에 철학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네. 조금 적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아까 유럽이 그 핵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을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유럽에 있는 핵을 봐야죠. 네. 영국은 없다시피 하지. 이거. SLBM 225기 네. 미국산이죠. 트라이던트 2를 220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2016년, 2024년에 두 번 시험 발사에서 실패했습니다. 네. 중간에 폭발하고 또 일단 로켓이 네. 이렇게 저기 연소가 안 돼서 네. 잠수함 옆에 떨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상 핵폭탄은 없고 미국산 SLBM만 있는데 네. 10년 동안 시험 발사 실패하면서 그 정도면 과연 핵을 보유한 건지 네. 유사시에 그 핵을 이렇게 잘 날아갈지 않을지도 모르는 걸 쓸 수 있을지조차도 이렇게 불투명한 네. 비행 안정성 자체가 네. 의문시되는. 네. 그래서 저는 내용상의 비핵 보유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영국은. 네. 네, 좀 제껴놓죠. 네. 그렇죠. 육상엔 핵이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제 프랑스죠. 네. 프랑스는 핵폭탄도 있고 이제 일부 SLBM도 있는데 쓸 가능성은 있겠죠. 프랑스가 자국의 핵우산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죠. 독일하고도 예. 전범국하고도 예, 예. 이 협력을 하겠다고 네. 하고 위험한 불장난을 네. 이제 벌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화 핵무력의 총량에서 러시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소꿉장난이다. 그렇지. 예, 유치원하고 성년의 관계이고 또 나머지는 미국이 유럽 내 5개국에 네. 이렇게 상계시켜 놓은 약 한 100개에서 200개의 핵폭탄이죠. 네. 중핵 핵폭탄. 예, 비행기에 싣고 가서 쏠 수 있는. 네. 근데 그런 것들로 미국이 러시아와 대치할 수는 없죠. 네. 미국 자체가 자멸로 갈 테니까.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핵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유럽의 나라는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아까 러시아를 이제 600발 네. 핵으로 네. 그게 핵이 있든 없든 네. 모르겠는데 또 투발 수단이 네. 미사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러시아를 공격하겠다. 음. 냉전 시대부터 러시아는 미국이 이제 토마호크 같은 물론 암속이지만 순항 미사일 한 6,000발로 네. 동시에 이렇게
그 대도시와 거대 산업단지를 공격할 때를 대비한 방공망을 이렇게 네. 쭉 구축해 왔죠. 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는 그 세계 최고의 실전 방공망 S400 네.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은 S500 그리고 S550을 이미 이렇게 배치했거나 개량을 하고 네. 있고 당대 최강이죠. 네. 그런 방공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 해공군의 그 핵 현대화 95% 이상 이루고, 우리가 쭉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르마트 네. 35,000km 가는 2070년까지 쓸 수 있는 ICBM, 네. 그리고 핵추진 무제한 사거리의 순항 미사일 네. 브레베스트니크, 네. 그리고 오레시닉. 예, 오레슈닉은 뭐 재래식 핵탄 다 쓸 수 네. 있는 예, 최신 개발품이죠, 미사일. 그리고 수중 핵 드론 대륙간 포세이돈. 네. 이런, 그리고 그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네. 지르콘, 이런 그 서방에 전혀 없는 극 비대칭 그 전략 핵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토 국가들이 어떤 근거로 핵을 이렇게 가지고 러시아하고 장난칠 수 있다. 지금 러시아가 아까 그 저명한 카라가노프 같은 분이나 양반이나 그다음에 메드베데프, 네. 이 러시아의 강경파들이 올해부터 계속 핵 교리를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현재 핵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그 서방에 네. 드론 지원을 받아서 계속 피곤하게 500개씩, 700개씩 날리면서, 이게 뭐 러시아의 직접적인 타격은 안 되지만, 이 그림은 좋죠. 네. 서방에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우고 있고, 네.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긴장을 이용해서 또 러시아 공포증, 혐오증을 이용해서 그 서방의 이 극우 엘리트 정권들이 계속 그 유지되고. 잔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정치 경제학적인 이렇게 근거들을 네. 계속 그 환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네. 근데 쭉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재래식 탄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완전히 고갈돼 버렸고 4년 반 동안 핵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붙을 여력이 없고, 그다음에 그 재래식 극초음속 미사일전에서도 전혀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드론을 계속,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러시아가 동족으로서 봐주고 있으니까 그냥 그 돈바스에서 러시아가 진공을 별로 안 하고 교착 그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 드론을 이렇게 날리면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 무기 최고의 무기가 드론이죠. 네. 예. 러시아는 계속 오레슈니크 며칠 전에 또 날렸죠. 네.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날리고 최신 그 비대칭 무기들 날리면서 계속 응징만 하고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러시아에서도 네. 푸틴을 비판하거나 네. 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매파들 강경파들이 비난도 하고 있죠. 이 그 대치 상황 자체가 참 기이하죠. 네. 그 상황에서 소모전인데, 완전 소모전에 예. 그 우크라이나의 이렇게 인력들만 경력들이 완전히 달려나가는 200만 이상이 벌써, 그리고 인구가 이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좀 맞습니다. 2,500만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 참 기이한 대치전이 현대 전에서 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거 참 저도 해석하기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이나 예. 또는 미사일 공격을 하기 어렵다. 예. 어쨌든 드론 공격은 좀 계속 해나가면서 예, 그렇죠. 유럽이 자체 전시 생산 체제를 지금 계속 갖춰나가고 예. 어쨌든 군비를 늘려나가는 이런 그렇죠. 과정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거를 뭐 마냥 계속 이런 식으로 지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끌고 인명만 피해가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유럽의 그런 전쟁 의지를 좀 끝내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을 시키려면 이게 말로는 지금 안 되니까 예. 힘으로 어쨌든 제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핵은 안 쓰더라도 아까 오레시닉 같은 그런 강력한 재래식, 극초음속 미사일을 재래식으로 쏴가지고 예. 주요한 유럽의 지역이나 공장을 타격을 해서 예.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유럽이 두 손 들게 하는 예.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냐. 예.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상당히 위험하죠. 예. 꼭 핵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대전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2차 대전 같은 전통적인 2차 대전이 될지 네. 그때는 이제 이 보병과 네. 포병 그다음에 탱크 그리고 이제 뭐 낡은 군용기 네. 예, 공군으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네. 지금 같으면 그 초현대식
그 미사일 한두 발로 한 국가가 사라질 수 있는 네. 사르마트나 네. 브레베스테니크 같은 포세이돈 같은. 아니 그런 어떤 뭐 핵을 안 쓰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도 네. 그 현대 그 서방 그 산업 도시의 특성상 네. 국가의 특성상 그 국가 인프라에 대해서 네. 주요한 부분이나 수도에 그 몇 발의 오래 슈니크가 떨어지면 국가 그 기능이 네. 그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민심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무너질 문제는 이제 거고. 그게 이제 예. 그 자국 정권에 대한 문제들이 나갈런지 러시아에 대한 또 원성으로 나갈런지 예 그런 어떤 뭐 다 두 가지 신민이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그런 측면들은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전략적으로 그렇죠. 선택지를 놓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같은 그 소모전을 그 러시아도 계속 그 이제 나토를 고갈시켰는데 네. 저 그 참 깝깝한 저 드론 가지고 계속 덤벼드는데 네. 무한정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는 힘들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서유럽 그 나토 자체가 아까 쭉 우려했지만 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 그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는 좀 고개를 숙였죠. 네. 조용한데 이 그 영독불 3국이 핵을 매개로 협력하면서 더구나 이제 2차 대전 전범국 회전국인 독일이 핵무장 시도 아니면 좀 군비를 또 사상 최대 규모로 이렇게 증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 미국의 힘이 이렇게 약해진 틈을 타서 혹은 또 미국의 전략에 기대서 전쟁 국가와 정상 국가화 하기 위한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지금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을 1년, 2년 방치했을 때 가져올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그 사전에 이렇게 깨기 위한 움직임이 러시아에서 대응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네. 그게 우려되죠. 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올해 1년 안에 어쨌든 뭐 카라카노프 교수는 1년 안에 어쨌든 유럽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한 그렇죠. 정보를 지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는 이제 병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 끌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유럽의 지원만 없으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지원을 끊어내는 것이 당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식하는데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 한국이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한 발을 담그는 아주 공개적으로 반발 당으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EU 그 공동성명 또 거기에 G7에 참가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한 걸 보면 아주 노골적인 그 반북, 반러 이와 같은 이런 입장들을 지금 표명을 했던 거죠. 조선에 대한 비핵화, 조선의 인권 문제, 또 조로 조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제기하면서 철저하게 유럽, 서방의 편을 들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한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기 수출국이다. 2022년 대비 4배 이상 지금 무기를 많이 수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무기를 9대 수출국이 그러니까요. 그 무기를 누가 어디다 수출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폴란드라든지 지금 봐야 되는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한국 무기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제조 능력이 부족하고 미국의 제조 능력이 부족한 것을 한국과 일본이 지금 메꿔주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공개화되고 제대로 알려지게 되면 한국 역시 유럽처럼 러시아의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러시아의 전략 자체가 워낙 이렇게 장기적인 면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장의 뭐 탄약이나 그 포탄 그다음에 포 이런 것들이 이제 K방산 이름으로 뭐 우회 수출되고 공급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뭐 한 2, 3년 기정사실이죠. 그렇죠.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탄약 고갈됐다고 하는데 실제 뭐 생산 능력도 없을 뿐더러 기존 재고도 고갈돼서 일단 이렇게 대전 같은 큰 전쟁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탄약들이 자체 보유고가 뭐 일주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력을 갖춘 일본이나 한국에서 계속 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그 접근, 이들이 심화되고 있고, 또 이번에 말씀하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G7 그 공동선언을 하면서 네. 이 성명서 한 장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 다음에 조선까지. 조선, 그 다음에 이란까지. 예, 이란까지. 한 방에 그냥, 예. 왜 황당한 짓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짜리몽땅한 그 당금을 가지고, 네. 이렇게 이 큰 나라들을. 당검질을 하려고 하는 짓이죠. 예, 마구 휘둘러서 네. 거의 뭐 자해에 가까운. 아까 윤석열 비슷해. 예.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외교적인 행보를 예. 보였죠. 예. 예. 그런 게 전략적인 그 오판들이 그 참 이렇게 한국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예. 이렇게. 진짜 걱정이 됩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미국이 제재 하에서도 이제 러시아하고 네. 살린투 이렇게 가스 프로젝트 계속 네. 하고 있고 네. 또 일부는 이게 그 제재 면제 네. 허가를 받아서 수입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란과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네. 뭔가 이면에서 네.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한국은 모든 면에서 역행하는 듯한 네. 이런 외교 행보를 보이는 게 너무 답답하죠. 예. 거기다가 이제 나토 군과의 네. 어떤 뭐 병참 협력, 네. 그다음에 군사 표준 뭐 이렇게 이렇게 공유, 네. 정보 공유 이런 그 묘한 지구 좀 반대편까지 네. 그 썩어가는 동아줄 그 네. 이유나 네.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달려서 네. 뭘 도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뭐 수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예. 지금 특히나 망해가는 EU들하고 네. 손을 잡고 거기다 대고 무기를 공급하는 네. 이런 식의 어떤 제조 그 후방 공장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예.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EU 특히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사실 한판 붙었을 때 네. 한국 역시도 그 위험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네. 그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예. 좀 그런 걸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드론이나 뭐 이렇게 포탄 공급 같은 부분들로 그 러시아와 극단적인 어떤 이렇게 타격 대상이나 네. 교전 상태로 흐르지는 않겠지만 네. 그리고 그 러시아나 특히 우리가 제재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이란 이런 나라들 보면 한국이 어떤 그 미국의 압박 예속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외교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은 일부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겠죠. 아,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한 주권 국가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멸적인 선택을 네. 계속 이렇게 거듭하다 보면 어떤 파국이 올지 걱정이죠. 걱정이 되죠. 네. 예. 자, 이러는 가운데도 국내 문제도 같이 엮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양쪽으로부터 이제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번에 그 투표지 사태입니다. 이번에 보여주는 이 투표지 사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과거에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어도 이게 보도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묻혔는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이제 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부정선거 문제로 확대돼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세력들이 미국 성조기를 들고 계속 지금 잠실 일대에서 계속 시위를 벌이는 이런 양상입니다. 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뭐 소수가 뭐 이렇게 뭐 시위를 벌인다 이런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요. 이게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를 축으로 한 젊은 소위 뭐 젠지 세대 또는 Z세대 이런 세대들이 이 사회 기성층에 대한 강한 불만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고 또 청년 실업률도 높은 조건 하에서 실제로 지금은 뭐냐면 어느 한쪽을 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여야가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양면으로 그렇죠. 양쪽 다 문제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요구가 높아지고 그런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표출된 이런 경우들이 여러 나라에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2024년에는 방글라데시가 그러한 청년들의 시위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하시나 총리가 하시나 총리가 쫓겨나고 이란으로 쫓겨났다, 인도로 쫓겨났다. 유누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친미 인사가 그 총리로 다시 집권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고 작년에 네팔 같은 경우도 젊은이들에게 이 SNS 못하게 한다 이걸 핑계로 해서
또 이 정치권에 대한 부패 이런 걸 문제 삼으면서 이 소위 이 10대, 20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네팔 정권이 무너졌죠. 네. 예, 무너지고 거기에 또다시 친미 그 전직 카트만두 시장 출신인 친미 인사가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 좀 띄워주시죠.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도 지금 뭐 리셋 인도네시아 뭐 네.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한국의 리셋 코리아 연상시키는 표현인데 예. 이게 지금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이 오픈 OSF, 네.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 예, 이런 열린 사회 재단 이런 애들이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혹시 이게 좀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우려를 해야 되는 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뭐 거의 그런 이렇게 개입 정황들이 조직적인 구조적인 그 개입 정황들이 이제 그 심정이 가죠. 네. 예, 처음 그 한국에서 그 뭐 투표지 뭐 부족 사태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그냥 뭐 해프닝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선관위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그 징벌을 가하면 그리고 개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그런 실무적인 그 문제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계속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위도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고 그 이전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제 그 국힘의 이제 장동혁이 이제 미국에 갔다 오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모스탄이나 또 들어오고 프랭크, 더글라스트 프랭크 등등 미국 인사들 또 국무부 인사들 들어와서 계속 그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이제 국내에서도 전환길이나 또 이런 정강훈이나 또 정치인들 예 등등해서 묘하게 이제 그 이전에 쭉 지금 말씀하신 그 네팔,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 과거의 미얀마, 또 홍콩, 그리고 이렇게 유럽의 이렇게 몰도바나 그루지아, 요즘에 케냐, 등등 그런 게 그 소위 그 민주주의나 어떤 뭐 절차의 공정성,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그 특정 그 사태를 폭동으로 몰아가면서 악화시키고 계속 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적인 교범들 말씀하신 그 조지 소로스나 그 다음에 USA 국제개발처죠 미국 국무부 산하에 그리고 NED 민주주의진흥기금 그 이런 그 일련의 흐름들이 아주 그 조직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몇 달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초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뭐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잘못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미국의 어떤 압력에 밀려 사는 측면도 있고 또 전자권이나 내부에서 버티면서 이 정도 그 민주당의 정권도 미국이 이렇게 용인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어떤 경계선에서 계속 그 미국이 일단 그 선수를 치면서 장난을 치는 그런 흐름으로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예우도 있고요. 사실 그 과거의 노무현 정권 때도요. 그 중간에 어쨌든 그 노무현 탄핵 사태가 있었고요. 그것이 어쨌든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결과적으로 탄핵 이후에 타협적으로 돌아서서 뭐 대연정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갔던 그래서 사실 그때 진보 진영한테도 또 내부의 보수 진영한테도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던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정부 나름대로 어쨌든 그 과거에는 어쨌든 일정하게 뭐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다음에 주권 의지를 강조하면서 했던 측면 긍정적 측면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EU하고의 그런 합의라든지 또 최근에 인사 조치를 보면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고 이런 기득권적인 이런 인사들 또 친미적인 이런 인사들이 이제 여전히 정권 내부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 보면은 또 그런 것조차도 용인하기 어려운 예. 아주 극단적인 예. 그런 그 친미 또 아주 수구 세력들이 계속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 또 몰아내려고 하는 예. 또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또 한축에서 또 현재 나타나고 있다.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예. 예. 뭐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격이 예. 어쨌든 피처혁명이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 저항 예. 이런 그 저항의 에너지를 얻고 네. 집권했고 네. 그 나름 이제 1년 동안 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내치 부분에서는 네. 어떤 그 과거에 워낙 그 폐악이 심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이제 어떤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가는 그런 흐름도 없잖아 있었죠. 네. 그렇지만 긴 흐름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외치, 국방이나 외교 부분, 그다음에 특히 미국과의 관계 부분에서 어떤 게 가시적인 그 개혁 조치가 있었느냐 네. 이 부분들은 지금 돌아보면 네. 상당히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이재명 민주당 정권 같은 어떤 중도 이런 정도도 사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색깔혁명을 이렇게 버리고 공작을 하는 그 대상들은 네. 거의 이제 어떤 좌익 정부나 네. 네. 중도파 아니면 비미 네. 미국의 비판적인. 이런 정도의 그 정권들을 좀 적극적으로 네. 공략을 해왔는데 지금 같은 민주당 정도의 정권도 용인하기 힘든 그럴 정도로 미국도 사실 전 세계에서 위태롭다. 워낙 위태롭고 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가신국들을 네. 최대한 이렇게 안보나 그 경제 측면에서 뽑아 먹으면서 마지막 그 미국도 네. 이렇게 버텨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한국 역시 지금 정치 상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최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요와 관련된 상세한 그 분석,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예. 해설 이런 것들은 예. 다음 시간 저희가 좀 잘 준비해서 예. 또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각국의 그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 한 5년, 10년 사이의 흐름들, 그 특히 진행 상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네. 세분화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준비해서 예.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